안녕하십니까. 환경테스트 1일 특강입니다. 저는 유수환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테스트 시험을 볼 텐데, 시험 보기 전에 경제,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금융까지 한번 1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 점검을 좀 해보시고, 또 미진했던 부분 보완도 하시고, 또 몰랐던 부분을 또 새로 알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리 봐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랑 같이 또 이야기를 또 해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또 쉽게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를 통해서 또 새롭게 좀 더 쉽게 경제학에 대해서 또 경영학에 대해서 또 금융에 대해서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경 테스트 1일 특강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환경 테스트하고 매경 테스트는 좀 다르죠. 자, 우리 테스트는 주로 경제 파트가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쪽 가면 경영과 금융 파트가 있겠지만 주된 포인트는 경제 중에서도 미시경제, 거시경제, 그 다음에 국제경제까지 이 경제 파트를 한 80%, 90% 정도 보고 나머지 10%, 20% 정도는 경영과 금융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제 파트로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을 좀 보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경제, 그 다음에 경영과 경영에 대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 경제, 경영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몰랐던 부분, 또 한 번 또 중요한 부분을 더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일 특강. 자, 최종 정리 OX 1일 특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30분 내외 정도 수업되는, 이 수업이 총 한 10개 남짓 될 겁니다. 10강 정도, 10강, 11강 정도 될 텐데, 이 10강, 11강 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 기초, 그 다음에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그 다음에 경영과 금융까지 이렇게 이제 총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와우패스에서 1번부터 20번 요 왼쪽 밑에 나오는 요 부분은 문항수입니다. 문항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기초 파트와 관련해서는 한 20문항을 우리가 다루어 보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근데 경제 기초 파트에서 이제 어떤 게 또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게 빈출인지, 또 뭘 또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OX로 풀어보면서 저랑 경제 파트 출발을 해보시죠. 자, 먼저 경제 기초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기초. 저 OX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교재를. 경제 기초 파트에 1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이 한 페이지에 보통 이제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총 3개 문제가 있죠. 3개 문제가 있는데 1번을 한번 보죠. 자,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의 신호이다. OX라는 겁니다. 자, 요런 어떤 개념적인 어떤 문장이죠. 완성된 문장이죠. 완성된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O냐 X냐를 어떤 개념적으로 딱 그 느낌이 와야 될 텐데 일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고 나는 이 문제는 O 같다, X 같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자, 문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체크를 해보고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건 이런 거구나. 여기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자유시장 경제 체제죠. 자, 이거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거고, 우리 경제학에서 느끼는 시장 경제 체제는 우리 현실 경제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도 있고, 독과점 시장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현실 경제는 그게 모두 반영된 그런 시장이겠죠. 자, 이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나 어떤 독점 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현실 경제 체제겠죠. 자, 먼저 이 사회적 분업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죠. 사회적 분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아야 될 거는 기술적 분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분업과 기술적 분업. 자, 기술적 분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사회적 분업과 기술적 분업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사회적 분업은 주로 어떤 그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자동차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디트로이트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용인이다, 기영이다 이쪽에는 반도체, 전자 업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다. 또 여수나 포항이나 이런 데는
뭐 제철이나 조선 쪽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 지역별로 어떤 산업군이 몰려 있는 이런 그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사회적 분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술적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이나 한 공장 안에서 이쪽에는 포장을 하고, 여기에서는 가공을 하고, 여기에서는 원재료를 투입을 하고, 저쪽에서는 마지막 검사를 하고 하는 어떤 한 공간 안에서, 한 공장 안에서 어떤 분업 체계가 갖추어지는 이런 상황을 기술적 분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보면 이제 사회적 분업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더 큰 개념이겠죠. 우리 경제 체제가 발달하면서 이 사회적 분업이 이제 발달해 가는데, 이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 사회적 분업을 어떻게 조정하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제가 있는 곳이 여기가 서울입니다. 자, 서울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유명하고, 의류, 섬유, 이런 옷을 만드는 섬유 제조가 유명하고, 옆에 있는 인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경을 만드는 제조업이 유명하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 그럼 만약에 서울에서 만드는 이 옷,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분업 체제 하에서 만드는 이 옷,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회적 분업을 조정이 된다.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자,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이거지 않습니까? 자, 이 서울에서 만드는 이 옷 같은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나가서 이게 팔리고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 그러면, 이게 팔리고 이 수요와 공급에 맞게 가격이 형성되고 이제 공급이 되려 그러면, 생산이 출하가 돼서 이제 판매가 되려 그러면 결국 소비자들의 가격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격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격이 만약에 터무니없이 비싸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면 서울에서 만드는 옷은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옷에 비해서 안 팔릴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부산에서도 옷을 만들고 서울에서도 옷을 만드는데, 서울에서 만드는 이 옷은, 이 사회적 분업에 따라 가지고 만드는 이 옷은 시장에 나갔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싸면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서울의 섬유 산업은 도태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이 파워, 시장에서 이 가격이 형성되고 판매가 되는 이 파워는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바로 이 가격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된다. 가격이 이 사회적 분업을 흥망성쇠를 만들어내는 기본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기본 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격의 힘은, 가격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스죠. 자, 이 가격의 힘은 실로 엄청난, 너무 비싸면 안 팔린다는 거죠. 안 팔리면 결국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이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력,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야 상관없겠죠. 근데 그 여력을 감당이 안 되고 결국 그러면 기업이 도산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너무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서 기업이 도산하는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의 신호이다. 자, 문장이 깔끔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요. 자, 결국 이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O를 여러분들이 이제 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딱 그 문장만 딱 읽어봤을 때는 그렇게 깔끔하고 나이스한 문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헷갈리는 문장일지도 모르지만, 설명을 좀 듣고 나니 시장에서 사회적 분업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어떤 가격이라고 하는 이 시그널, 이 키는 시장 경제 체제를 전체를 다 움직이는 어떤 메인 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을 한번 가보죠. 자, 편익,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2번 같은 거는 우리가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죠.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OX를 치는데, 먼저 뭘 쳐야 될 거냐? 이건 일단 정답은 X입니다. 자, 정답은 X인데요. 자, 편익하고 편익 비용 분석 또는 순편익 분석, 편익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편익에서 먼저 큰 공식이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게 순편익입니다.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편익.
자,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편익인데, 자, 여기 이제 편익도 나오고 순편익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 비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 비용은 전부 다 뭐하고 같게 여러분들이 보냐? 전부 다 기회비용이다. 여기서 경제학에서 나오는 비용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비용은 특별하게 앞에 뭐가 붙어 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비용은 그냥 무조건 기회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세요. 자, 그래서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는 순편익인데 이 비용은 기회비용이니까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게 순편익이겠죠. 자, 근데 이 기회비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회비용은 하나는 명시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암묵적 기회비용이라는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기회비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시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회계적 비용이라고도 하는 명시적 기회비용 이퀄 회계적 비용인데요. 자, 명시적 기회비용은 회계적 비용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돈으로 지불하는 이런 회계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은 뭔가를 다른 거를 하지 못한 거로 인한 손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암묵적 비용은 화폐 가치로는 환산하지 못하는데 이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명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한다. 아니겠죠. 이건 아니고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하죠. 또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명시적 비용, 이렇게 그 비용을 구체화시킬 경우에는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개념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그렇게 나오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알아놓아야 될 게 경제적 이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회계적 이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도 같이 알아놓아야 됩니다. 경제적 이윤과 회계적 이윤. 자, 경제적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이윤, 여기는 이제 이윤이라고 하는 게 편익이 아니고 이윤이죠. 여기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를 경제적 이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비용이니까 이 비용도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수입에서 뭘 뺀 거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두 개를 같이 뺀 거. 이거를 경제적 이윤이라고 한다. 자, 요게 이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회계적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수입에서 이 비용이 아니고 이 명시적, 암묵적 이 비용을 다 뺀 게 아니고 수입에서 회계적 비용을 뺀 거를 회계적 이윤이라고 한다. 수입에서 회계적 비용만 뺀 거. 근데 이 회계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하고 같은 말이냐? 아까 여기에서 이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저 위에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저 개념입니다. 저 개념이라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암묵적 비용은 여기 감안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수입에서 회계적 비용 뺀 거를 회계적 이윤, 수입에서 비용 뺀 거는 경제적 이윤. 근데 이 비용에는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이게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 2번 같은 경우에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한다. X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죠. 자,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기회비용 최정의 법칙이 성립한다. 자,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질문이죠. 자, 생산 가능 곡선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A제와 B제를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화 둘, 뭐 우리 교재에서는 뭐 빵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뭐 A제는 빵, B제는 떡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 자동차, 뭐 컴퓨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게 A제만 생산할 때는 어떤 한 나라의 경제 그 생산 요소를 가지고 A제만 생산할 때는 이만큼 생산할 수 있고 B제만 생산할 때는 이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데 A제와 B제를 복합적으로 생산할 때는 어떻게 생산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점에 대해 오목한 저 활처럼 이렇게 활 시위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죠. 여기에는 기회비용 최정의 법칙이다. 이게 성립한다. 정답은 O고요. O고 기회비용 최정이라고 하는 법칙 이 개념이 뭐냐면 A제를 하나를 포기하면 A제를 하나를
A제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A제 생산을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B제를 포기해야 되는 양이 점점 더 많아진다. A제를 하나 더 생산을 증가시키려 그러면 B제를 하나씩 이제 포기를 이제 B제를 어느 정도 일정 양을 포기를 해야 A제를 늘릴 텐데 A제를 하나 늘릴 때마다 B제를 포기해야 되는 양이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요 법칙이 기회비용 최정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이퀄 기회비용 최정의 법칙 이렇게 우리가 알아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다음 페이지.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3번에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봤지 않습니까? 이쪽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죠. 이렇게 원점에 대해 오목하게. 이쪽은 A제, 이쪽은 B제. 자, 이쪽이 빵, 이쪽은 떡,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이쪽은 자동차, 이쪽은 뭐 자전거, 이렇게 해도 좋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이 바깥으로 이렇게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바깥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현상이죠.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생산 기술이 향상되는 거 이거 이외에도 이 어떤 특정한 이 사회 또는 어떤 특정한 이 국가에서 이 나라에서 만약에 노동력, 그러니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다라고 해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생산 요소가 확 늘어나게 되면 또는 생산 기술,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원점에 대해서 바깥으로 확대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맞죠? 정답. 자, 그 다음에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재화 생산의 상대 가격을 나타낸다. 자,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재화 생산의 상대 가격을 나타낸다. 자, 결국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말은 양재화의 교환 비율 또는 기울기, 생산 기회 비용, 기회 비용의 크기다. 자, 결국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기회 비용의 크기다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기회비용 최정의 법칙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 최정의 법칙. 이 기회비용의 크기가 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한 재화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른 재화를 포기해야 되는 이 기회비용의 크기가 점점 더 증가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기회비용 최정의 법칙이고, 이 기회비용의 크기가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이게 점점 더 증가한다, 커진다라는 건데, 이 기회비용의 크기, 이게 기울기의 개념이고, 결국 이 기회비용의 크기는 교환 비율이다. 그러니까 양재화의 교환 비율이다. 이 교환 비율은 상대 가격이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재화 생산의 상대 가격을 나타낸다. 자, 정답은 O. 자, 6번을 한번 보죠. 6번은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문제 중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중요한 어떤 선언적인 또는 기초적인 또는 원론적인 그런 개념일 수 있으니 쉽더라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학에서 이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희소성의 법칙은 뭐 우리가 자금은 작을수록, 그러니까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희소성이 있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물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우리가 사는데 별로 실생활에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나 공기는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필요도 없는데 그냥 비싸게만 하고, 근데 물은 진짜 필요 있는 건데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되게 싸단 말이죠, 가격이. 이런 어떤 역설적인 그런 현상이 있죠. 자, 이런 법칙이 이제 희소성의 법칙에서 나온 그런 법칙인데, 자, 이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 희소성의 법칙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나 수단은 제한적이거나 부족하다는 법칙을 말한다. 자, 우리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제 구성원들의 욕망이 무한하다. 자, 돈이 있으면 더 있고 싶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제 얼굴이 잘생겼으면 더 잘생기고 싶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우리 욕망이 무한하단 말이죠. 제가 잘생겼다는 말은 취소할게요. 자, 이 구성원들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서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나 수단은 제한적이다. 자, 근데 우리 돈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데서 생기는 어떤 법칙이 희소성의 법칙이다. 정답은 맞는 거죠.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원론적인 존재 이유가 바로 희소성의 법칙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제가 아까 그 물과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에 대해서 이거를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담 스미스라고 합니다.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담 스미스 말이죠. 자, 이 아담 스미스가 물과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물은 진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물은 엄청나게 저렴하게 싸게 구할 수가 있고, 다이아몬드는 진짜 필요 없이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더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는 엄청나게 비싸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거를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또는 아담 스미스의 역설 또는 가치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의 역설. 가치가 있지만, 물은 가치가 있지만, 물 가격은 싸다라는 거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물에 비해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희소성의 가치는 있겠죠. 근데 어떤 실생활에서 필요한 니즈로서의 가치는 아니지만 그 가치에 대한 역설이라고 해서 이 아담 스미스의 역설 또는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가치의 역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개념도 우리가 알아놓아야 되겠죠. 자, 물과 다이아몬드. 자, 그것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부문의 투자를 감소시킨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규범 경제학과 관련이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 자, 정부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거시경제학 들어가면 이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지금은 현재 이제 경제 기초니까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지금 한 몇 문제, 좀 20문제 풀고 있죠. 자, 이 확대 재정 정책. 지금도 우리나라도 코로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자 재정을 감소하고라도 돈을 많이 푼다는 거죠. 자, 정부가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는 이렇게 방역지원금 지급하고 있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지급하고 있죠. 전부 다 이 확대 재정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확대 재정 정책, 그럼 정부에서는 그 돈이 어디서 났냐라고 하는 건데, 정부는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 돈을 지급했냐라고 하면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국채 발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확대 재정 정책은 대부분이 돈이 생기는 게 국채 발행인데,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를 누군가에게 팔고, 국민에게 팔거나 외국인에 팔거나 누군가에게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방역지원금,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이게 시장에서 소화가 되려고 그러면 시장의 금리가 좀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요거를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구축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시경제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하는데, 결국 민간 부문의 투자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법칙을 구축 효과, 이런 효과를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구축 효과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고요. 이 구축 효과가 규범 경제학과 관련이 있냐라고 하는 건데, 이 규범 경제학이라고 하는 요 단어와 관련해 가지고, 자, 규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실생활 하는데 도움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규범 경제학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몰라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다라고 하는 내용 정도만 우리가 한번 들어만 보면 됩니다. 규범 경제학과 어떤 대비되는 개념의 어떤 개념은 실정 경제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분야가 있는데,
이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이라고 하는 어떤 조금 대비된 개념의 경제학 분야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실증 경제학은 주로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경제 정책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배워나가고 적용시키는 이런 학문 분야를 실증 경제학이라고 한다면, 규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도덕적으로 이게 맞아, 이게 어떤 그 정책적으로 이게 맞아라고 하는 어떤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식의 경제학을 규범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실제적으로 이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확대 재정 정책으로 인한 구축 효과, 그 다음에 민간 부문의 투자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분야, 경제학 분야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규범 경제학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증 경제학에 더 가까운 분야, 관련이 있는 분야겠죠. 그래서 규범 경제학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요게 때문에 이제 요게 X인데요. 이 규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우리 취업 준비생이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우리 분들한테 규범 경제학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떤 분야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규범 경제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몰라도 좋은데, 실증 경제학을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과거에 어떤 현상을 보니까 경제학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과거의 어떤 현상을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될 거를 적용시켜 나가는 어떤 분야, 경제학 분야, 또 지금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책을 짜는 이런 분야를 실증 경제학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우리 경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증 경제학 분야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규범 경제학은 조금 철학적인, 조금 선언적인, 또는 판단적인, 또는 주관적인,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저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100만 원을 주는 게 옳아, 아니면 200만 원을 주는 게 옳아, 또 아니면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옳아, 아니면 일부에게 주는 게 옳아, 이렇게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 이런 거를 따지는 분야를 규범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주로 이런 거를 규범 경제학이라고 하고, 실증 경제학은 현상,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구축 효과에 대해서는 이건 아주 경제학에서는 중요한, 거시 경제학에서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구축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X제의 상대 가격이 2라면 X제 한 단위와 Y제 두 단위가 교환된다. 자, 상대 가격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X제의 상대 가격이 2다. 그러면 이때 Y제는 상대 가격이 2라니까 Y제는 1이고 X제는 가격이 2다. 가격이 2다라는, 이게 이제 상대 가격이 2인 거죠. 자, 그러면 X제 두 단위와 X제 한 단위와 가격이 2니까 이거 한 단위와 Y제가 교환돼야 될 거는 당연히 두 단위겠죠. 가격이 같아지려고 그러면 X제 한 단위와 Y제 두 단위가 교환된다는 의미이다. 맞는 말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수요는 실제 구입량이 아니라 의도된 양을 말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구입한 양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수요량, 이거 이야기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요량을 이야기할 때는 의도된 양, 구입하고자 하는 양, 수요하고자 하는 양, 그 양을 수요 또는 수요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돈이 있는데 실제 구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있고요. 돈은 없지만 저걸 그냥 구매 의도만 있다, 나중에 돈 생기면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수요가 있는데, 이런 수요를 우리가 유효 수요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 수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자,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효 수요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수요, 여기에서 이제 수요라고 하는 이런 수요는 대부분 전부 다 유효 수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유효 수요라는 말은 내가 구매력,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구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 중에서 난 저거 사고 싶어라고 하는 이런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력도 있고 구매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이런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구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구매할 의도가 있는 그 상태가 합쳐진 개념을 유효 수요라고 하고요. 이 잠재 수요라고 하는 말은 구매력은 없고요. 구매력은 없는데 의도만 있는 겁니다. 자, 화면이 이제 보이나요? 자, 구매력은 없다. 지금 현재는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지금 현재는 돈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돈이 생기면 그때 사겠다. 그때 살 수 있다. 또는 그때 사고 싶다. 라고 하는 이 의도죠. 이 의도된 양. 이거를 잠재 수요라고 하는데, 잠재 수요.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는 구매력이 실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매력이 있나 없냐 라고 하는 그게 이제 어떤 그 갈림길 포인트가 되겠죠. 자, 유효 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구매할 의향이 있는 개념이 합쳐진 개념. 잠재 수요는 구매력이 아직은 없지만, 현재는 없지만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때 구매할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수요를 잠재 수요라고 한다. 자, 그리고 수요량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실제 구입량이 아니고 구입한 양, 구입된 양이 아니고 구매하려고 하는 의도된 양 또는 구매하려고 하는 그 양,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까지. 그래서 O가 되겠죠. 자, 8번, 9번, O. 그래서 9번까지 우리가 한번 풀어봤고요. 자,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죠? 30분 정도 지났는데 제 설명까지 하다 보니까 한 문제 뭐 9개, 10개 정도 하니까 한 30분 정도 훌딱 지나가 버리네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우리 경제기초 한 번 더 볼 텐데, 제가 9가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 뭐 유효수요, 금방 했던 구축효과, 유효수요, 잠재수요, 뭐 이런 것들, 상대가격, 그 다음 기회비용 최정의 법칙, 뭐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에 더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